안녕하세요. 한때 자동차 산업의 거인이었던 닛산. 요즘 정말 어렵다는 소식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은 블룸버그 오피니언, 데이비드 피클링의 칼럼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 칼럼이 재밌는 게 닛산의 위기가 그냥 한 회사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이게 세계화 시대의 어떤 변화, 또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부상, 이런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칼럼이 닛산을 딱 집어서 예전에는 잘 통했던 국가 간의 협력 모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빈자리를 특히 중국이 어떻게 파고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창으로 쓰고 있어요. 시각이 상당히 날카롭네요. 네, 정말 극적인 변화예요. 생각해보면 불과 2018년 다보스 포럼 때만 해도 닛산 르노 미쓰비시 연합에 칼로스 곤 회장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세계 최대 자동차 그룹 리더로서 보호무역지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말이죠. 그랬었죠. 근데 그 발언하고 정말 몇 주 안 돼서 내부 조사가 시작됐고, 결국 곤 회장의 시대가 끝나버렸죠. 정말 순식간이었네요. 네, 그 연합의 황금기도 그때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하고요. 그 뒤로 닛산 상황은 계속 안 좋아졌죠. 최근 실적 발표한 것만 봐도 손실이 6,709억엔. 6,700억이요? 와. 네. 그리고 공장 7곳 문 닫을 계획이라고 하고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심지어 부채 등급은 투자 부적격 수준까지 갔어요. 심각하네요. 혼다랑 합병 얘기도 나왔다가 그냥 엎어졌고요. 네, 그것도 잘 안 됐죠. 이번에 또 구조조정 계획을 내놨는데 이게 벌써 5년 만에 세 번째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전 계획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맞아요.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죠. 그리고 사실 그 내부 문제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내부 문제라면 역시 곤 회장 사태 그 이후나요? 네, 그렇죠. 곤 회장 몰아낸 이후에 그 내부 다툼이 정말 격렬했거든요. 칼럼에서는 이걸 골육상쟁의 쓰라림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어휴. 이 혼란 때문에 정작 중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 전기차 혁명 같은 거대한 변화 앞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죠. 혁신의 발목을 딱 잡아버린 겁니다.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할 때 안에서 싸우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렸군요. 네. 심지어 최근 연례 보고서에도 아직까지 그 곤 사태 관련 내용이 꽤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뭐랄까 아직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죠. 정말 과벌에 갇혀서 미래를 놓친 셈이네요. 특히 그 전기차, EV 시장에서의 부진이 좀 눈에 띄는데요. 한때는 리프도 있고 해서 앞서갔던 것 같은데. 맞아요. 2018년에는 자기들이 세계 최대 EV 제조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성장이 거의 없어요. 멈춰버린 거죠. 멈췄다고요? 네. 특히 제일 큰 시장인 중국에서 보면요. 이건 처참한 수준입니다. 2019년이랑 비교하면 판매량이 반토막 났고요. 작년에 EV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다 합쳐서 팔린 게 12,641대. 12,000대요? 중국 전체 시장에서요? 네.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0.1%도 안 돼요. 0.1%. 이건 그냥 차가 좀 안 팔린다 이 수준을 넘어서 아예 미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는 아주 신박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근데 닛산 성공 스토리가 한때는 세계화의 어떤 모범 사례처럼 그렇게 여겨졌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칼럼에서는 그 성공 뒤에도 사실은 프랑스 정부, 일본 정부, 이 양국 간에 보이지 않는 민족주의적인 긴장 이런 게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겉으로는 글로벌 협력의 아주 멋진 상징처럼 보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드는 환경은 닛산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좀 취약한 면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일본 내 판매 비중은 한 16%밖에 안 되는데 생산이나 고용은 일본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반면에 매출의 절반 이상은 북미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요. 북미 의존도가 높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 나왔던 것처럼 25% 수입 관세 이런 게 진짜로 현실화된다. 이러면 닛산은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자국 시장에서 보호받는 거랑 완전 다른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와,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해보면 칼럼의 주장이 더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닛산의 이 위기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협력 모델이 깨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고, 네. 그리고 그 균열이 결국 중국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게 이 칼럼의 진짜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기존의 강자들이 뭐 내부 문제든 외부 압력이든 이런 걸로 주춤하는 사이에 새로운 강자가 확 치고 올라온다. 맞습니다. 칼럼에서도 인용을 하는데 새로운 강대국은 대개 기존 질서가 내부 다툼으로 혼란스러울 때 부상한다. 이런 역사적인 통찰이 있잖아요. 네네. 자동차 산업에서도 지금 비슷한 패턴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규모도 크고 제조 역량도 있고 특히 EV 기술에서 앞서 나가는 중국이 지금의 이 혼란 속에서 어쩌면 유일한 승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인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오늘 데이비드 피클링의 칼럼을 통해서 닛산의 몰락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여러 복잡한 요인들을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이 칼럼이 닛산이라는 한 기업의 사례를 넘어서서 세계화의 후퇴라던가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그리고 중국의 약진 같은 훨씬 더 큰 흐름을 읽어내는 창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시사하는 바가 클 텐데요. 이게 그냥 남의 나라 자동차 회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국제 비즈니스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과 지정학 같은 요소들이 주요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칼럼의 분석처럼 기존 강자들이 내부 문제로 흔들릴 때 그 틈을 파고드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는 패턴. 이걸 염두에 둔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 말고 지금 이 순간 또 어떤 분야에서 기존의 글로벌 협력 모델이 삐걱거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틈새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 또 어떤 새로운 주체들이 떠오르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